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저희 100세 건강 챙겨보는 건강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성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허유원입니다. 요즘 계속 날이 후텁지근하고 또 뭐 장마 소식 있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제주에는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목요일쯤이면 전국이 장마철에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던데 얼마나 더울지 궁금해져요. 날씨 좀 전해주시죠. 네, 장마를 불러오는 정체전선으로부터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강한 햇살까지 합세하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늘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호남 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은 22.1도, 전주는 24.1도 가리키면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33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모레 밤 사이에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큰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다시 발사대에 선 누리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에 섰는데요. 오늘 기상 상황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누리호 내에 있는 부품도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면서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급 위성을 스스로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현재 발사 시점은 오후 4시가 유력합니다. 근데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누리호 발사를 추진했었는데 두 차례 연기가 됐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원래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는요. 전날인 14일에 이송 및 기립 작업을 했는데 이게 초속 12m 상당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발사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일 이송 그리고 16일 발사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15일 오전에는 발사대 기립 작업까지는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센서 점검 중에 신호에서 이상 신호가 돌연 감지가 돼서 철수를 했습니다. 이 레벨 센서는요, 누리호 동체에 들어간 산화제의 양을 계측하는 부품인데요. 이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산화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발사를 무기한 연기했었습니다. 당시 이 센서에 이상이 발생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우연에서는 추후에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문제, 이거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요. 그 문제가 된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다행히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 교체에 사용된 부품은요. 사실 내년에 이 누리호 3호기에 쓸 부품을 미리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문제가 발견된 직후에는 누리호 자체를 아예 분리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발사 일정을 올해 가을까지 미뤄야 한다는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황우연, 오승엽 발사체 추진기관 개발부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누리호에서 문제가 됐던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를 오후에 점검했다. 산화제 레벨 센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품에 대한 점검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로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뭐 앞서 제주도에는 이미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 여전히 날씨가 변수로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에도 강풍 때문에 한 차례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기상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렸고요. 누리호가 발사될 오늘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올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다행히도 발사 장소인 나로 우주센터 인근 지역에는 비 예보가 없는데요. 사실 비 자체는 이러한 나로호의 발사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가 번개를 동반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번개는 발사체의 전자장치 자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오늘 발사 직전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라고 하면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누리호가 이런 모든 변수를 이겨내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어제부터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전면 허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죠. 열흘 연속 10,000명 아랫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요. 어제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대면 접촉 면회가 전면 허용이 됐습니다. 앞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 입소 중이었고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이었는데요.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지난 1월 이후 꾸준히 떨어지는 등 안정세가 이어지자 이와 같은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까지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면회가 가능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접종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의 숫자에 대한 제한도 사라졌는데요. 다만 면회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 그리고 면회 시에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입소, 입원하려면 네. 절차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것도 좀 완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요, 이러한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하려면 첫째 날과 셋째 날에 PCR 검사를 2회 이상 받았어야 됐고요. 4일 동안 격리까지 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요, 이제는 입원할 때 1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만 받으면 바로 입원 절차, 입소 절차 밟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입소자들이 뭔가 외출이나 외박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완화가 됐을까요? 네, 이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필수적인 외래 진료만으로 이제 외출 외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4차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도 외출 외박을 나갈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외출 외박 후에 복귀할 때는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임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종사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들에 대한 제한도 좀 풀어진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종래에는요, 이런 취약 감염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주 2회 선제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했고 이제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그러한 종사자는 선제 검사에서 면제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급등하는 항공 숙박료 늘어나는 여행 포기족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많이 잦아들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이번 여름에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료 또 식비마저 모두 오른 탓에 여행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면서 여행 일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집콕
그 방법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참아왔던 소비 욕구가 분출이 되면서 보복 소비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이라는 부담 측면에서 여행을 포기하는 일종의 여행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행 포기족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여행 포기족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갈까 하다가 이 비용을 계산하니까요. 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요. 국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항공권이 너무 비싸다. 여행에 대한 갈증이 심했는데 막상 항공권 가격을 보니까 선택할 수가 없다. 언제쯤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또 한 누리꾼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쉽사리 갈 엄두가 안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해외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물가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7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김포 제주 왕복 항공권 가격이 26만 원에서 33만 원대라고 알려졌고요. 같은 기간으로 렌트카 대여 비용을 검색한 결과 준중형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제주도에 렌트카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네, 네. 항공권 값이 이렇게 오르는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아무래도 항공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에 발맞춰서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 이 불균형, 이 미스매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굉장히 엉들려 있던 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요.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항공 운행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 항공사의 국제편 운항 편수는 4월 기준으로 약 6,338편으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월 국제선 운항 편수는 28,659편이었거든요. 즉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국제선 운항 편수가 약 22%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주당 그 운항 규모도 6월 기준 762회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코로나19 사태 전에 약 16%에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당초에 국제선 여객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항공편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항공편이 늘어나면 운임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이 때문에 운임이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규제 완화가 당장의 항공 운임료 안정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달 항공 일정이 이미 확정된 만큼 당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6월부터 항공 규제를 풀었지만 당장 이를 스케줄에 반영할 수는 없다. 현직 공항과 조업 인력 또 스케줄 등을 맞춰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항공사 직원들이 휴직을 했잖아요. 최근 항공사 직원들이 복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을 아직까지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는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때문에 증편 속도도 여행 수요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치솟는 국제 유가가 한몫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류 할증료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여행객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유류 할증료라는 거는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과는 별도로 책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유류 할증료가 증가한다라는 건 고객들이 부담해야 되는 항공권 총 운임 가격도 따라서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윤영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두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문의 엄재두입니다. 예. 네. 이 시간에 남성 건강을 다루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년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뭐 매주 다루다시피 네. 하고 있는데 남성 건강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신랑이 있는 만큼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래도 남편 건강을 챙기는 거는 뭐 아내밖에 없을 것 같고 저도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지 누구랑 뭐 오래 살겠습니까? 네. 어차피 못 바꿀 바에야 잘 챙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잘 챙겨주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 비뇨의학과. 글쎄,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네. 단순하게 네. 남성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여성이 가고 네. 비뇨의학과는 남성이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네. 남성 건강 비뇨기 의학과 이렇게 저희는 니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다른 오늘 또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비뇨의학과, 남성 건강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염재두 선생님? 사실 이제 비뇨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뇨기과에 가게 되면은 남성들을 위주로 하는 시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가는 곳이다라고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광염이라든지 또 신우신염, 또 방광장애 그리고 요실금까지도 또 치료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예, 잘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재두 어우. 선생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비뇨의학과 하면은 마치 발기부전이나 조루, 성병, 음경 확대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 및 시술을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비뇨의학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뇨의학과 광고 문구만 봐도 남성의 어떤 그 성에 관한 뭐 이런 것을 진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극적 광고 문구 때문에 이런 오해와 편견,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뇨의학과는 바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비뇨기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 또한 신장암이라든지 신낭종, 그다음에 요로결석, 그다음에 방광암, 방광염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배뇨 장애에 의해서도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반드시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 차이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는요, 여성들의 출산,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에 생기는 여성 부인과적 질환을 다루는 과죠. 그리고 비뇨기과는요, 여성과 남성의 비뇨 생식기계의 질환을 다루는 겁니다. 앞서 엄재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비뇨의학과는 남성과 여성의 이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비뇨 생식기계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방광염이 있거나 빈뇨가 있거나 뭐 절방뇨가 있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요로결석 같은 게 있으실 때는요,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식기에 관한 전문과는 비뇨의학과니까 전문과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게 맞는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뇨기과 이상으로 인해서요, 신장이라든지 방광, 요도, 요관, 또 골반의 근육 구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증상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질환 자체를 봤을 때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어떤 임기응변적으로 치료를 하시다 보면 비뇨기과 증상 자체가 만성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꼭 수술적인 필요가 필요한데도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진료과를 정확하게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 비뇨의학과에 대해서는 편견이 참 많거든요. 특히 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더 많은 좀 오해를 받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오해를 받는 것은 뭐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비뇨의학과 하면은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 어떤
부끄럽고 창피함 때문에 병원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시고 쭈뼛쭈뼛 된다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뇨 장애가 있고 증상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지 않으시고 치료를 10년, 20년, 30년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소변줄을 찬다거나 기저귀를 차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감하게 문턱을 넘어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냥 비뇨기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비뇨의학과라고 바뀐 거예요.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비뇨기과에 대해서 어떤 편견, 선입견 때문에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이 개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편견, 선입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병을 더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엄 선생님 나오시면서 저희한테 당부가 이런 비뇨의학과의 편견, 선입견 이런 걸 좀 없앨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오늘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어떤 시선들이 있는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시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의학과는 남성들만 가는 곳이다.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방금 앞서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남성들만 가는 곳이 아닌데 특히나 이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에서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요실금 수술은 이제 산부인과, 비뇨기과 둘 다 수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도의가 풍부한 경험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신 경향으로 해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실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복합성, 스트레스성, 긴장성 요실금의 경우에만 수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술을 받기 전에는 충분한 규모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집도의와 충분한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자가 비뇨의학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맞아요. 저도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점, 남녀 모두 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오해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뭔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뇨의학과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앞에서 왔다 갔다 계단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비뇨의학과가 성기능과 성생활, 성병이 있을 때에만 병원을 내원하시는 걸로 편견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배뇨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비뇨의학과는요. 남녀 모두가 진료가 필요하죠. 남성들의 경우에도요. 보통은 이제 광고판 이런 거 보시면서 성기능 개선이 뭐 주로 진료의 목적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소변이나 이제 방광에 관련된 요도와 관련된 소변의 기능의 장애, 그렇다 아니면 전립腺 부위의 질병에 대한 것도 진료를 하는 과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남성의 성기능 문제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방광과 소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도 비뇨의학과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비뇨의학과를 향한 불편한 시선 뭘까요? 자, 비뇨의학과 치료는 성기능 저하를 불러온다. 오,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성기능 저하? 근데 이게 전립腺 비대증 이거 치료받으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전립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거가 없는데 왜들 이렇게 맹신을 할까요? 뭔가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 수술 방식으로 해서 전립선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역행성 사적이나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어떤 부작용 합병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최신 의료 기술인 전립선 결찰이라고 그러는 유로리프트라는 최신 방법으로 전립선을 치료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었던 수술적 치료에서 생겼었던 발기부전이라든지 역행성 사정, 요실금 같은
그런 부작용 합병증이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얘기만 가지고도 비뇨의학과 쭈삣쭈삣거리고 가기 어렵고 나도 그랬는데 하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데 여성들은 더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꼭 비뇨의학과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이제 비뇨의학과를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로결석 같은 혈뇨나 통증이 있을 때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장암이나 방광암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혈뇨라든지 CT나 내시경상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될 수 있을 경우에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방광염이 계속 재발한다거나 만성화된다거나 난치성으로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불응성 방광염의 경우에도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진단 및 적합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오해와 편견 이런 걸 저희가 쭉 얘기하는 이유가 네.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비뇨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 치료를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나 편견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 중년 남성의 말 못할 고민 이걸 오늘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저희만 아니고 한 분 더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사실 굉장히 하체가 튼튼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는 늘 그렇지 못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사실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네. 개그계 정말 굵직한 한 획을 그은 분인데요.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분 뭐 잘 아유, 유행어 같은 거 뭐,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후수구당당 숭당당 아니 일어서서 하셔야죠. 다리. 바로 알것 김정경 같아요.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앞으로 정렬, 뒤로 정렬, 정렬, 정렬. 김정렬입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뵀는데 더 좋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눈이 삐셨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숭구리당당 잘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예? 아주 나이 먹으니까요. 이게 더 잘 털려. 근데 이게 5만 원 주고 산 유행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요. 네, 좋아요. 너무 싶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여기 앞에 안 나가도 돼, 안 나가. 김정렬. 아니 근데 뭐를 드시면 그렇게 유연하세요, 다리 이런 게. 글쎄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게 참 전설적입니다. 숭구리당당이 어떻게 생겼냐, 네. 탄생이 됐느냐. 조정현 씨가 이 응원가를 이렇게 이제 체육대회 할 때 응원단장으로서 앞에 나가서 막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걸 했었어요. 방송에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체육대회 할 때. 근데 이제 어느 도사 코너에서 주문이 좀 필요한데 조정현 씨가 하던 게 생각나갖고 조정현 씨한테 가갖고 조정현 씨 혹시 그 숭구리당당 방송에서는 안 하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막 떨면서 이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5만 원만 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주고 그때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혹시? 한 20만 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도. 5만 원에. 싸게 얻으셨네요. 투자 잘했어요. 투기를 잘했어요. 평생의 유행어가 됐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주문도 주문이지만 그 신들린 다리 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무너져 내리는 그 하체 그 연기도 압권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얻어먹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어떤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이 기둥을 잡고 막 흉내내 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잘 털려. 내가 더 잘 털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다가 거기다 숭구리당당이 음률에 맞춰서 갖다 붙였더니 이렇게 된 김정렬 군. 술 취한 사람한테는 돈 안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안 줬습니다. 진짜. 조정현 씨 고마워. 아니 근데 요즘에는 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는 목공 전통 방식에 의한 짜맞춤 가구를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구를 이제 뭐 테이블이라든가 티 테이블, 뭐 침대 각종 가구를 만드는 것을 예, 너무 멋지시다. 전문가 포스가 확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 이제 수궁이다 보니까 별로 그래서 요즘에는 관을 짜고 있습니다. 네네. 누구 관요? 오두관. 무위탁 문호인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관을 짜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뵙기만 해도 저거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흡연이나 약주를 다 안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술, 담배 좀 곱기는 끊어도 술, 담배는 참 못 끊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했었는데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건강에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이나 음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끊으셨다고, 줄이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흡연을 지금 줄이시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중단하시는 게 제일 먼저실 것 같아요.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태우느냐에 따라서 몸과 상태가 다 나빠지실 수 있고 얼마나 또 많이 지속했느냐에 따라서 폐암 발생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국내 폐암 발생률의 80% 이상이 흡연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금연을 하시는 것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주 가무를 엄청나게 즐기셨으니까 그 악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건강 많이 좀 좋아지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건강은 늘 이 나이에 되면 안 아픈 게 좀 이상하다고 보고 그래서 근데 하나의 하자는 잠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병이 안 줄 알았더니 이게 병이래 생각이 돼서 이제는 세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거든요. 오늘 정말 잘 오셨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연이에요. 네.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연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방금 도착한 사연입니다. 저 윤여사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본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하게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바지 지퍼를 올리면 그제서야 소변이 찌르르 새는 겁니다. 나이 50에 옷에 소변을 보다니 정말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고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선생님들 저 정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말 못할 중년 남성의 고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야, 이 50대 후반 분이시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거죠?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방금 사연 보시면은 50대 후반 남성이 소변을 보고 뒤늦게 소변이 새는 요 배뇨 후 요점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잔뇨감이나 요실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뇨 후 요점적 현상이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 그 20대, 30대 때는 화장실에 가서 쉬가 마려우면 바로 팍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50대가 넘어서면 화장실 앞에 좀 서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데 전립선 비대증 이게 나이에 비례한다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요, 유병률이 환자의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약 40대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요, 50대가 되면 50%, 또 60대에는 60%, 또 80세 이후에는 대부분 85%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럼 가장 먼저 전립선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전립선은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요도가 15에서 20cm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이 방광에서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첫 시작 부위가 요도가 한 2, 3cm 정도 됩니다. 그 요도 첫 시작되는 부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전립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 성인 남성의 전립선의 크기는 한 15g에서
20g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 밤톨 모양이나 호두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이라 그래서 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호두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립샘이라고 요새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럼 전립腺 기능은 소변 배출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전립샘이 이제 방광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게 소변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장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腺은 성선입니다. 성선이란 말은 바로 성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요. 전립샘에서 샘자를요, 이제 한자로 뜻을 풀이해 보면은 샘선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기관 중에서 샘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자가 있는 기관들은요, 어떤 액체를 만들고 그 액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립샘도 어떤 액체를 만들어서 분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립샘에서 만들어지는 액체는요, 전립샘 액인데 이것이 정액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에게 에너지를 또 공급을 해주고 활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립샘 비대증이면 전립샘이 커진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점점 조직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김정렬 선생님, 만약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요도가 좁아지겠지요. 예, 맞습니다. 전립선 조직이 커지게 되면 전립선 조직이 바깥으로 커지기도 하지만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내측으로도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서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배뇨 지연, 주저뇨, 양뇨, 세뇨감 이런 배뇨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커진 전립샘이 방광을 압박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샘이요, 방광을 압박하게 되면요, 우리가 빈뇨라고 하죠. 소변을 너무너무 자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야간뇨라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을 몇 번씩 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소변이 마려우면요, 참기 못하고 바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라고 하는데요. 덜 본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에 관계가 있다 하면 그게 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노화. 네, 노화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전립샘은 조금씩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나이대로 보면은요, 50대가 되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50% 정도가 되고요. 또 70대가 되면 70%의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화가 전립선 비대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노화도 원인이지만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 어릴 적부터 고환 기능이 안 되거나 또는 고환이 손상받아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 암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전립샘 비대증 발병률도 높아지나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성 호르몬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의 그 수치는 떨어지는 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을 잘 일으키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중에서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잘 보면요,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의 수치는 떨어져 있지만 이 DH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는 정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성 호르몬이 높다고 해서 전립腺 비대증에 걸리는 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도 DHT 호르몬이 DHT 맞나요? 네. 농도가 높으면 전립腺 비대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하는 얘기네요. 네. 전립腺 비대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김정렬 씨가 나오시면서 고민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간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진을 받고 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검진 받으셨는데? 이제 비뇨기과는 이제 집중적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인데 네. 소변 검사는 좀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건강이 어떤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건강 상태 어떤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국의 슬랩스틱 코미디의 황제 찰리 채플린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온 국민을 웃음바다에 빠지게 한 이 사람이 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한적한 공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갑자기 저 멀리서 부지런히 뛰어오는 한 남자. 안녕하십니까요. 좋다. 상쾌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운동이 밥 먹여줍니다. 운동은 밥을 먹여준다. 장수 무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인사부터 활력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정거리당당 성당당으로 방송계를 접수한 원조 코미디언 김정열 씨입니다. 1961년생 코미디언 김정열.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매일같이 하는 그의 루틴 바로 조깅인데요. 이 서큘레이션이 잘 돌아갑니다. 보세요. 이것도 잘 돌아갑니다. 이것도 안에 다리도 잘 돌아가고 피도 잘 돌아가고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요. 쫙 해서 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알았지? 그렇게 운동을 마치나 싶더니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김정열 씨. 정말 아침부터 쉴 틈이 없이 움직이네요. 오늘 아주 선선하고 좋구만. 날씨가 아주 상쾌한 날씨. 집에서 운동, 실내 운동보다는 이렇게 야외 운동하는 게 기분도 상쾌해지고 밖에가 훨씬 운동이 좋죠. 운동에는 싹싹. 아침 운동에 대한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 갱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도. 그게 잠자다 보면 땀 나는 거. 그다음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향. 그게 아마 갱년기 증상이 아닐까. 실제 김정열 씨가 겪고 있는 발열감과 우울감 등 갱년기 증상은 전립선 건강 저하의 한 증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조하죠. 혹시나 저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올까 해서 불안, 초조. 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광 팬입니다. 정보리 담당. 충분히 당당. 원장님 짱이다. 완전 팬입니다. 고마워요. 진짜 아유. 승부리 담당을. 여기서 승부리 당당 이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쩐 일로 오셨어요? 글쎄 이게 소변 보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예.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과거에는 않고. 시원했었는데 예. 이게 무슨 남성 갱년기 증세가 아닌가. 네. 우울하거나 피로하거나 맞아요. 갑자기 무기력하거나 예. 좀 성욕이 저하된다거나 잠이 너무 많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시고 잠이 안 오고. 평소 고민했던 증상들을 원장님께 상세히 얘기하는 정열 씨. 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뇨 증상도 있고 갱년기 증상도 있으시고 이 갱년기랑 전립선이랑 그다음에 성기능은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랑 그다음에 소변 검사, 그다음에 소변의 세기 요소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방광과 전립선, 그다음에 호르몬, 피 검사 수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좀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또 우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요도도 그렇고 전립선, 그다음에 방광 이걸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요도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좀 혹이 있다고요? 검사 결과 요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된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에 적잖이 당황한 듯한 모습인데요. 개운하지가 않네. 건강한 방광이나 전립선이 아니라 뭔가 그 간당간당하는 번지점프
뛰어내리는 그 순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세한 검진 결과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그날 오후 기분 전환도 할 겸 지인과 약속을 잡은 김정열 씨. 정렬아 정렬아 숭구리 가라지. 아우 형님 오랜만이네. 예, 어휴 아이고 어떻게 살았어? 형님 어휴 참 오랜만에 뵙 아 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MBC 개그맨 공채 3기로 89년도에 입사한 임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열 씨와 후배 종국 씨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돈독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울한 정열 씨를 위해 후배 종국 씨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배를 위한 맛있는 만찬, 메뉴는 단백질 보충을 위한 돼지고기인데요. 아우 자 이게 고기는 자네 말대로 고기가 많이 익었어요 이제. 고기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네. 될 수 있으면 살코기 정도로 먹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다 익었어 형님 이제 드셔도니까. 근데 잠깐. 그냥 고기보다도 일단 야채로 좀 이렇게 적셔놓고 고기를 드셔야 돼.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쌈 채소를 집어든 정열 씨. 그런데 잠깐. 야채만 먼저 드시라고, 야채만 먼저 드시라고, 야채만 먼저 드시라고 좀. 참으로. 그렇지. 그걸로 적셔야 돼. 야채 괜찮죠? 갈치 성전을 해? 네, 그러니까. 좋아. 네, 그래. 건강을 괜찮지. 위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야채만 드시라고, 야채만. 자네 야채 먼저 먹어. 아니요, 저는 고기만 먹어도 돼요. 네, 검사가 끝나서 괜찮다고 그랬어. 형, 결과 안 나왔잖아. 결과, 야채 드시라고 빨리. 고기 줄까? 한 잔만 주면 한 먹으면 잔만. 안 돼? 째까는 걸로 일단 한번 잡숴봐. 이때가 찍어서. 후배 종국 씨가 건네준 소중한 고기를 넣고 먹음직스럽게 쌈을 싸는 정열 씨. 거의 의사가 됐어요, 이 양반이. 제 주치의예요. 식단 관리를 얘가 하잖아, 이 양반이. 그렇지. 그리고 통화를 자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통화. 술 드시고 형님하고 최고 기록이 3시간 30분이더라. 이야. 유쾌한 지인과의 유쾌한 식사. 즐겁고 맛있게 먹는다면 0칼로리 맞죠? 건강 걱정이 많은 김정열 씨의 이야기.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사니까 네. 좋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아까 검진 결과가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생님? 일단 피검사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립선 피 수치는 정상으로 나와서 암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2.0으로 좀 저하돼 있어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조금 많이 의심되고요. 내시경상에서 구부요도에 이제 1mm 정도의 종양이 보였는데 이것은 한 6개월에서 1년마다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이 경도로 보이고 방광 기능 저하가 확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검사 잘하셨어요.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네요. 네, 병원도 가시고요. 숭구리당당을 더 해서 단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막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까 봤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병원을 바로 찾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배뇨 증상이 있다고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으키는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뇨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변 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가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지 소변이 나가게 되는 이제 지연요 증상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변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야간 잔뇨감이라고 하는 증상 자체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요,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색 증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 저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자극하면요, 이제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빈뇨, 여러 번 소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쌀 것 같은 이제 절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밤에 자다가 3-4번 이상씩 깨는 야간뇨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사연자분은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뒤늦게 소변이 흐르는 배뇨 후 요점작 현상을 호소하셨는데요. 이것은 요실금이나 잔뇨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셀프 진단을 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적합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가장 먼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시면요, 문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설문지에 체크를 하시는 게 있어요. 네. 배뇨 증상 4가지랑요, 이제 저장에 관련된 증상 3가지를 합쳐서 35점 만점으로 이제 만든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각 질문을 이제 봤을 때요, 아무 증상이 없으면 0점. 그리고 아주 증상이 심각하면 5점으로 해서 본인의 점수를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7문항을 쭉 푼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점수 결과가요, 0점에서 7점까지는 아주 경미한 증상, 8점에서 20점까지는 제법 증상이 있는 거고요. 21점 이상이 되시면 심각한 수준으로 아주 심각할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이제 환자를 봤을 때요, 이런 문진표를 보고도요, 환자에 대한 이제 진단을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김정렬 씨도 아까 보니까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네, 작성했습니다. 저는 보니까 13점 나오던데요. 13점. 8점. 네, 18점 플러스 4점. 점수를 수학해 주시네. 우리 박사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문진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검사입니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라 그래서 전립선은 이제 배 쪽에서는 전립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게 되는데요. 전립선이 통상 원래 15g에서 20g이 정상이지만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직장 수지 검사상에서도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결절이 있게 되면은 직장 수지 검사상에서 운이 좋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네. 정상적인 전립선의 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정상은 한 15g에서 20g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 50살 전후로 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30g, 50g, 80g 정말 심하게 되면은 100g 이상 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마주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수지 검사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전립선 크기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석회화가 됐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또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돼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고 하면 꼭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상이 있기 전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좋겠죠? 나이가 50살 이후가 되시면은 증상이 없으셔도 혹시나 전립선 암이 있는지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여러 검사 중에서 혈액 검사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 중에서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PSA라고 용어를 하는데요. 이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통상 이제 4를 기준으로 해서 수치가 4 이상이 되면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요. 4 이하가 되면은 전립선 암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인 경우에도 전립선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감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요, 이 PSA 검사가 2년마다 해주는 나라 국가 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런 PSA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혹시라도 조금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추적 관찰하는데도 이 PSA 검사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나 아니면 비뇨기과 검사를 하실 때요, 혈액 검사에 PSA를 추가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진단을 만약에 받게 됐어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되나요? 네, 증상이 이제 경미할 경우에는요, 배뇨 습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을 하고요, 또 배뇨에 대한 일기를 좀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뇨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는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약물 치료 중에 첫 번째는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도를 좁아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도를 넓혀주는 건데요. 방광의 출두나 요도, 전립샘에 있는 교감신경의 활동성을 억제해서요.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거예요. 이건 약을 드시면요.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면 약효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치료는 아까 전립샘 비대증을 이제 관여하는 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DHT라고 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억제라는 거는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셨을 때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전 약 먹었는데 바로 효과 없는데요. 이러고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약물을 쓰는 것보다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중등도 이상일 때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약물의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최신 의료기술인 전립선 결찰,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최신 지견에 의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전립선을 묶어서 결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전 수술 방법에서 생겼었던 발기부전이라든지 역행성사정, 요실금 같은 부작용 합병증을 현저히 낮춰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립샘 비대증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 것들 풀어놓겠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 첫 번째 김정은 선생님. 네, 오늘은요 전립샘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마토 네. 치즈구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특히나 네. 토마토가요 지금부터 진짜 맛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제철 재료로 만드는 오늘 요리 기대가 됩니다. 네. 재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우선 오늘 만들 토마토 치즈구이의 재료는요. 잘 익은 완숙 토마토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여기에 새우하고요. 그리고 양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질가루하고요. 올리브오일이랑 소금으로 간을 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위에 치즈로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 치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가 네. 굉장히 간단해서 제 마음에 쏙 드는데. 네, 그렇죠. 근데 냉장고 안에 사실 저희가 먹다 남긴 채소들도 많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다지거나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렇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수분이 너무 많은 재료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 네. 좀 단단한 재료들 있죠.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뿌리채소, 우엉이나 감자 네. 이런 것들은 좀 잘게 다져가지고 같은 시간 안에 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만드는 방법이 항상 그렇지만 제가 간단한 간단하죠.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준비된 이렇게 잘게 썰은 새우 넣어주시고요. 모든 재료를 넣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여기 오늘은 제가 이제 양파를 양파. 듬뿍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 간 살짝. 치즈를 넣을 거라서 간은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바질가루를 넣을 텐데 허브가 있으시면은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허브가 없으실 경우에는 다진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또 풍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통마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시네. 올리브 오일. 마늘이 건강에 좋으니까 또.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거는 끝이고요. 이제 토마토 안에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 자, 제가 토마토는 미리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이제 뚜껑이 되는 부분 제거를 해주시고 네. 속 부분은 숟가락으로 파서 이렇게 비어 있는 볼 형태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안에 요 이제 새우하고 양파 다진 거. 우리가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또 바질을 넣어가지고 간을 했잖아요. 네. 너무 꽉 채워주시면 치즈 들어갈 데가 없겠죠.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채워서 준비를 해주세요. 토마토 볼이 되네요. 그렇죠? 네. 토마토 그릇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해서 이렇게 파기 힘들면 그냥 그릇에다가 넣고 토마토도 그냥 막 썰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수분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좀 국물이 생길 수가 하라는 대로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을 채웠어요. 그러면 예쁘다. 네.
정말 파티 요리로도 손색이 없겠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두셨다가 치즈가 들어가니까. 네, 아침 식사로 드셔도 되고요. 또 메인 요리가 있을 때 전체 요리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 남자가 많아서 늘 토마토 먹으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네. 잘 안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한 게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해주면 끝 아니에요? 네, 에어프라이를 180도 정도로 예열을 하신 다음에 네. 한 10에서 15분 정도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미리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안에 넣어가지고, 네. 구워내면 되는 네.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토마토가 구워낸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거죠? 엄청 좋죠, 전립선에. 네. 이렇게 해서 구워내면 끝인데 네. 토마토가 사실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전립선, 이런 남성에게도 좋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토마토에는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은요,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상피 세포가 양성 또는 악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종현 선생님이 가열을 하시잖아요. 토마토는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성분 자체의 소모되는 부분이 없이 몸 안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거든요.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전립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식생활이죠.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거나 고지방식을 하시는 거는요. 전립선 암의 성장에도 이제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류 섭취를 피하시고요. 저지방식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특히나 매끼니예요. 콩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배에서 막 천둥이 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기에도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맛을 볼 수 없어서 김정현 씨 앞에 예. 가져다 딱 놨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아, 진짜 색깔도 좋고요. 노릇하고 빨갛다고 말이죠. 네. 일단 보기에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이게 토마토, 전립선이 좋은 거 말이죠. 운 박사님. 아, 너무 먹고 싶어요. 브런치 메뉴 같아요. 아, 좀 남겨주세요. 메뉴 같죠? 딱 먹어보니까 라이코펜이 확 밀려오네. 야, 황사가 춤을 추고만. 고마워요, 김정은 박사님. 아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빵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건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엔 배우상 선생님. 예. 제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으면 잔뇨감이라든지 빈뇨라든지 야뇨, 또 요절박, 또 세뇨, 소변이 좀 똑똑 떨어지는 거, 야간뇨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변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요, 융패라고 해서 방울장울 소변이 떨어지면서 잘 나가지 않고 배가 부풀어 오는 증상이라든지 소변이 잘 안 나가는 소변 불통 증상, 또 임증이라고 해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면서 급하고 또 자주 보게 되면서 밤에도 좀 잘 일려지는 증상,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침을 통해서요, 이 전립선 비대증을 좀 잡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종현 아나운서, 김준호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그러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바쁘시네. 어디 보자. 이종현 씨 앉으시고, 김준호 씨 앉으세요. 예, 앉아요. 예. 이 침이면 귀에다 침을 놓으시겠다니. 맞습니다.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있는 부위,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해서 미주신경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자극 정체를 주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내과적 문제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이 침 자체를 놓게 되면 소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급박뇨라든지 빈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요. 그 혈자리가 요도라고 하는 부위, 그다음에 신문, 피지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요도 부위, 우리 전립선과 관련된 부위를 한번 먼저 자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씨 먼저 해드릴게요. 그게 귀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참 밑인데? 이게 이제 귀는 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되니까요. 그래서 또 귀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에 문제가 있을 때 귀를 상당히 자극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부위. 한참 밑이라고 그러잖아요. 밑에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위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여주시면 귀에 이륜예리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륜 기시부에서 이렇게 안에 대이륜 하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는 부위, 바로 여기가
요도, 전립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제가 오늘 이 침을 먼저 붙여드리겠습니다. 따끔하시죠? 네. 이쪽으로 나서도 반대쪽으로 들어있어서. 이쪽으로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 부위에 안쪽에 이쪽에 끝에서 저 이거 차고 있어가지고 예. 잠깐 뺄게요. 예. 거기에서 잠깐 붙여드리고 해보자. 되게 따끔하더라고요, 저도. 네. 붙여보니까. 이 부위를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아래 구분 잘 하세요. 맞습니다. 이 요도 부위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좀 잘 나가지 않고 힘들어질 때 여기를 자극을 주시게 되면 소변 자체를 좀 잘 나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자체를 한번 지긋하게 눌러주는데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침이 없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면봉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 부위를 이렇게 살짝 한 3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따끔따끔하시죠? 띄었다가 이렇게 3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띄워주기를 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그 같고요. 압은 어떻게 해요? 네. 좀 아프게 누르나요?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따끔하게 느끼는 증상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 증상이 좀 약간 미약한 통증이 있을 정도로 조금 지긋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통증이 없으시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자극을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위가 바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예,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아까 붙여드렸던 요 부위 안쪽에 삼각와라고 하는 귀 부위가 있습니다. 그 바깥쪽 이륜 귀 뒤쪽에 있는 부분의 안쪽으로 요 부위가 신문 혈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 침을 또 하나 붙여드릴게요. 그 남성들 면봉으로 귀 많이 이렇게 후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지켜나게 눌러주시고 누르면서. 하시는 거 면봉을 많이 써요. 여기가 신문 혈자리고요. 네. 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귀 바깥쪽 안쪽에 삼과가 있는 부위들의 요 안쪽에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안정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긴장을 좀 다스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라든지 또 비만이라든지 불면증이 있을 때 여기를 자극을 주시게 되면 좀 더 좋은 안정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변이 좀 급박하게 나가시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정이 안 될 때 이 부위를 자극을 주시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누른 데는 별로 안 아팠는데 예. 여기에다가 놓을 때는 조금 따끔하네요. 네,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죠. 좀 더 강한 자극을 좀 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지라 부위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주 부위라고 하는 부분 앞에 기시부가 있습니다. 요 부위 자체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서 귓볼을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요 부위의 제압 자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예, 요 부위 살짝 손톱으로 눌러주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예, 그 부위가 바로 피지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도 소변 자체가 급하게 나가시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귀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네. 마사지 하듯이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아유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김정열 씨가 귓밥이 이렇게 도톰한 게 네. 돈이 많이 붙는 돈과 복이 더덕더덕 붙었어 그냥. 아 좋다. 주렁주렁 방울방울. 이렇게 오늘 네. 전립선 비대증 건강 비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안타깝게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방치하고 치료를 연기시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립선이 점점 커질 텐데요. 그에 따라서 방광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치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방광 기능과 신장 기능이 자꾸 망가지고 떨어지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광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말기 상태가 되면 그때는 소변줄을 차거나 기저귀를 차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치료를 방치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심해야 될 약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립샘은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게 근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있을 때 처방받는 항히스타민계 계열의 약물은요,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데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은요, 전립샘도 수축을 시켜서 요도가 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어서 갑자기 소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을 드셨거나 알러지약을 드셨는데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러면 전문의 선생님이랑 꼭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엄승이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그것도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술, 담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술, 담배 금지시켜야 되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기 많이 먹는 습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야채 위주로 식습관 유지해 주시고요.
피로, 과로, 스트레스, 불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전립선 골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스트레칭이나 자세 변화를 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숭구리당당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수 있대요.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 네. 역시 운동이 최고예요. 네. 저 오늘 나와서 절서 비대증 그 점검도 검진까지 다 받으셨는데 어떻어요? 저는 가늘고 길게 가지 말고 설명드리니까 전립선에서는 굵고 넓게 쫙 짧게 말이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네. 때 이게 기분 다스리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럴 때 네. 작은 일에도 짜증나기 쉽거든요. 또 관계도 망치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하시면서 기분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